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집 나오실 때 우산 하나씩 다 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오늘 다시 이 비가 내린다라는 예보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장마가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른 장마 하더니 이제 비가 정말 연일 내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대통령과 오해를 풀고 싶고 대통령도 내 진심을 이해해 줄 날이 올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이해라는 단어, 글쎄요,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치는 이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하다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사이의 관계 회복은 오해를 풀었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대선이 아닐까요? 공격수는 가끔 옵사이드에 걸리기도 한다. 상대방의 백태클로 쓰러지기도 한다. 고의적 실수가 아니니 훌훌 털고 전진하시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표창원, 조홍천, 박주민 의원에게라는 글에서 담긴 내용입니다. 고의적 행위는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의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고의 여부를 떠나서 재발 방지부터 생각해야 맞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분명 갈등을 줄여서 갈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 하나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밀한 관심과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언행과 행위는 이해보다는 반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올림픽 개막을 앞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공항에 붙은 현수막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우에서는 최악의 경기 침체로 몇 달째 경찰관들이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리우 경찰이 범죄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경기장도 완공되지 못되고 있고요. 환경오염이 극심해서 현지에서 훈련하는 선수들의 건강이 걱정될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치안도 문제고요. 지카 바이러스 문제도 많은 선수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미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올림픽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자칫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앞으로 2년 후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는 우리로서는 이런 브라질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4년 동안 조사했던 은행의 양도성 예금 증서, 우리가 흔히 CD라고 그러죠. 예. 이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의 근거가 없어서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4년 동안 조사한 게 허무하게 됐는데요. 예.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그 CD 금리 담합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서 심의 절차 종료를 의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그 심의 절차 종료는 이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인데 이게 이제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는 이 무혐의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법 위반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 네. 동일하거든요. 그 공정위 사무처는 2012년 7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CD 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 조사를 실시했고요. 자료 검토나 현장 조사를 거치고 이렇게 진술 조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데까지 3년 7개월이 걸린 겁니다. 이유는 이제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든지 국고채 금리라든지 이게 주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동안 CD 금리만 유별나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것을 담합의 징후로 봤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담합을 입증하기 위해선 외형상으로는 이제 개별 은행 CD 금리에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거 외형상 일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보를 교류하면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다는 증거도 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밝혀야 되는데, 공정위가 외형상 일치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익을, 담합으로 한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뭐 이유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4년간 끌어왔던 담합조사를 무혐의로 결론 짓게 되니까 무리한 조사를 했다. 로펌의 배만 불려줬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예. 대부업체가 미소금융이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정책 서민 금융 상품을 사칭하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킨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저희 어제 13차 정례 회의도 금융위원회가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 규정 제정을 의결했다 밝혔는데요. 자, 최근 일부 대부업체들이 정책 서민 금융상품과 명칭 비슷한 미소 대출 이거 아닙니다. 미소 금융이에요. 예. 왜 햇살론 원래는 햇살론인데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서민이나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예. 이 금융위가 불법 사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부업체 정책 서민 금융상품 사칭해서 광고하는 이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한 겁니다. 또 이제 금융위가 이제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위해서 배상금의 그 지급 절차도 명확히 했는데요. 배상을 원하는 피해자는 손해배상 합의서, 확정 판결 사본, 화해조서 등 증민서를 첨부해서 대부업 협회에다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이제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 이제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여러 재정 규정을 관보에 공고한 이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좀 빨리 해야지 이제 이거 시행을 하면 좀 늦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 그 알파고 아주 관심 많았는데 그 예. 이후에 이 인공지능을 통한 이 소위 말하는 이 투자 자문하는 것, 투자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증권사의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 중에는 운용 금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상품이 수두룩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자산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에셋대우나 NH투자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여튼 10여 개의 증권사가 랩 어카운트 등의 로보 어드바이저 상품을 굉장히 많이 선보였거든요. 잇따라서. 예. 그런데 이제 이제 홍보는 어떻게 하냐면 투자 알파고 뭐 이렇게 이제 그 로보 어드바이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용 잔액이 1억 원이 안 되는 상품이 수두룩하다. 그리고 가입하는 고객들 대부분 소액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왜 꺼리는가 했더니만 아직까지 자산을 맡겨도 될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낯설기도 하고 또 굳이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투자할 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자문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로보 어드바이저는 굉장히 싸니까 예. 거기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한국은 이미 충분히 이 비용 자문 비용이 때문에 미국과는 또 다른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일부에서는 올해 하반기가 되면은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한 가입 금액이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어드바이저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수익률이 공개되면은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이제 시간이 가봐야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의 부담이 많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인공지능을 통한 이 투자요. 이게요. 제가 알기로는 안정적이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좀 그래도 공격적이고 위험 부담을 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딱딱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세가 불안할수록 로보 어드바이저가 좀 더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투자하기 전에 투자자한테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고요. 아하.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고객이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지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부터 알아보죠. 유로 2016 준결승전에서 웨일즈하고 포르투갈이 격돌했는데 누가 결승 나가요, 이제? 포르투갈이 결승 진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아. 예, 유로 2016에서 이 웨일스 돌풍을 포르투갈이 잠재웠거든요. 예. 오늘 새벽에 열렸던 이 준결승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예. 호날두와 나니 선수가 이 골을 터뜨렸고요. 호날두는 이 유로 본선에서 9골을 기록하면서 유로 본선 공동 최다 득점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레알 마드리드에서 같이 뛰고 있는 이 호날두와 웨일스의 가레스 베일과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 호날두가 한 골, 어시스트 1개를 기록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군요. 자, 축구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이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요. 지난해 FIFA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FIFA 소총위원회에서 징계가 조금 감경된 모양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감경이 됐습니다. 예, 정몽준 축구협회 명예회장이 지난해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오히려 FIFA로부터 자격정지 6년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이 FIFA 소총위원회가 열렸고요. 정명예 회장의 징계가 6년에서 5년으로 감경됐습니다. 정명예 회장이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다가 5년 제재 결정은 실망스럽다. FIFA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러면서 정명예 회장은 국제스포츠중기재판소 항소를 포함해가지고
이 가능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서 FIFA와 싸우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메이저리그 소식도 정리해 볼까요? 예, 볼티모어 김현수 선수가 LA 다저스전에 2번 타자 좌익수 선발 출전했거든요. 예. 1회 첫 타석,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안타를 쳐내면서 멀티히트 기록했고요. 예. 경기가 이 접전입니다. 예. 4대4 동점으로 연장전에 들어갔는데 현재 연장 12회 경기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점수는 여전히 4대4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슈로 떠올랐던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 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정호 선수가 오늘 오전 9시 15분에 열리는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이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할 예정입니다. 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한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 피츠버그 구단이 수사와 관련해서 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겠죠. 뭐 나름대로 뭐 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바로 그 부분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시애틀의 이대호 선수 9시 10분에 열리는 휴스턴전에서 6번 타자 1루수로 이 3경기 연속 출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KBO 리그에서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테임즈 선수 어제 또 홈런 2개를 더 쳤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NC 테임즈 선수가 어제 롯데전에서 이 4회 말로 홈런, 7회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예. 어제 홈런 2개 추가해서 시즌 홈런 24개인데요. 2위인 이 두산의 김재환 선수를 3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이 테임즈 선수의 홈런을 앞서가지고 NC가 롯데를 12대3으로 크게 이겼고요. 예. 이 3위 넥센이 선두 두산하고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 이 불펜 싸움에서 이기면서 6대5 한 점 차로 두산을 따돌리고 6연승을 달렸습니다. 기아는 KT를 7대0, 하나도 SK를 13대2로 이겼습니다. 그 박태원 선수 올림픽 나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내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대한체육회가 내일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질 예정이거든요. 예. 왜 내일이냐 하면은 오늘 오후쯤에 이 카스,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 경기 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내일이 이 국제 수영연맹 FINA의 올림픽 엔트리 마감일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카스가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면, 체육회가 내일 긴급하게 이사회를 열어서 박태환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통과시키고 난 뒤에 곧바로 올림픽 엔트리를 FINA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리오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9개 종목에서 36명이 출전한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금메달, 동 2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올렸거든요. 리오 올림픽에서 현재까지 9개 종목에 36명의 선수들을 출전시킬 예정입니다. 복싱에서 올림픽 선발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참가 선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북한은 역도가 초강세인데 런던 올림픽에서 역도에서만 금셋, 동 하나를 따내기도 했고요. 이번에 리오 올림픽에서는 역도를 포함해서 레슬링, 타격, 체조, 탁구 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연합회 2015년 기준.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예, 8시 31분 24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입니다. 중부 1터널에서 3터널까지 7km 구간 밀립니다. 진천 부근인데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천재 처리 작업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진입하는데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10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나란히 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다리 건너는데 양방향으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 향하는 차들은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가는 교통량 꾸준한데요. 정릉 터널에서 성산 램프까지 밀리는데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 전 울산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죠. 착장이 넘어지고 운전 중에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 같이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진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람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지진 어느 정도 규모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추가 지진은 없을지 한국지진연구소 김소구 소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울산에서 일어난 지진이 규모가 큰 거죠? 그죠. 크죠. 5.0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큰 지진이라 볼 수 있죠. 5.0이라 그러면 보통 이게 만일 내륙에서 발생했다면 네. 예? 5.0이면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5.0은 보통 진도로 말하면 6 정도 되는데요. 예. 보통 이제 집에 있는 모든 가구 뭐 이런 게 흔들리고, 예. 뭐 침대가 흔들린다든가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 상황은 그 환경 조건에 따라 틀려요. 예컨대 집안이 연약하고, 예. 또는 뭐 그 구조물이 뭐 빈약하든가 뭐 취약하든가, 또는 인구가 밀집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 옛날에 1986년도에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에서는 5.0 지진이 나가서 1000명이 죽은 적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지진도 될 수가 있어요. 치명적인 그 정도로 이제 이게 규모가 만만한 규모가 아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죠. 예. 장소와 그 조건에 따라 틀립니다, 그건. 근데 이번에 그렇다면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거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육지에는 양산단층이 있고, 그 동해에는 지금 남북으로 해양단층이 길게 2개 뻗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층이 2개가 있다? 예,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부근에 예를 들면, 2004년에도 울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포항에도 옛날에 있었고, 그리고 울산 뭐 등등. 여기서 계속 지진이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글로벌하게 생각하면 태평양판하고 유라시아판 또는 필리핀의 충돌 지역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이 부근에 있는 활성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듣기가 좀 힘든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 단층이라는 게 일단 뭐예요? 단층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땅속에는 금입니다. 금. 금이가 있다. 갈라진 금이죠. 예. 이게 우리가 크랙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예. 항아리에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럼 툭 치면 갈라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땅에 이제. 금이가 있다. 금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응력을 받으면 그게 이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상하로 좌우로 말이에요. 지금 단층이라는 것하고 판과 판, 뭐 예를 들면은 유라시아 판과 뭐 예를 들면 어디 판, 이 판끼리 만나는 그것도 단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판은 이제 우리가 판구조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이 지구에 이제 모자이크식으로 이제 여러 개 판이 합쳐져 있다고 그렇게. 예. 근데 그 판이 서로 그냥 고정된 게 아니고. 떠다닌다는 거죠. 밀고 또는 서로 밀치고 말해요. 예. 그런 이건 계속해요. 그래서 서로 밀 때는 마찰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열이 이제 그 움직이니까 거기에 딸려 있는 단층이 그 부근의 단층이 발생하고 또 그 단층이 또 그 힘에 의해서 깨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2개의 단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그 2개의 단층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판끼리 만나는 지역이 일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 지역에 판끼리 만나는 그 지역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단층이 그 여파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일본에 단층이 많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요. 일본은 전방에 있고 판과 판이 충돌하는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단층이 더 많고 우리보다. 그렇겠죠. 우리도 근데 그 영향으로 이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5.0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 단층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생기면, 그죠? 그렇죠. 단층은 계속 생기는, 근감은 계속 있는 거죠. 계속 활성화할 수 있고 비활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층이 오래된 건 이제 죽어 있는 거고. 아하. 계속 새로운 단층이 또 발생하고 생기고 거기서 또 작동 움직이면 지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도 지진이 그 단층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은 높겠네요. 5.0 규모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진대는 전부 다 단층이 많이 있습니다. 단층 중에서 이제 활성하는 거, 활동적인 단층이에요. 우리가 활성 단층이라는데 그 활성 단층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내륙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내륙에도 단층이 있어요. 내륙에서 옛날에 거기 경주에서 일어났고,
또 영월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주에서 발생했을 땐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그거는 4.7 정도, 4.8 이 정도 됐습니다. 경주 1996년도에 1997년도죠. 예, 1997년도에 경주에서 나고 그다음에 96년도에 영월에서 일어났어요. 영월은 4.5 정도 되고. 예. 그때 피해가 좀 있었나요? 그때도 피해가 있었죠. 주변에 뭐 담벼락 또는 기가 떨어지고 하여튼 허술한 담이 무너지고 이렇게 경우가 있어서 유리창도 깨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진 전문가로서 보실 때, 예?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지진이 또 발생을 한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게 내진 설계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내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사실 큰 지진, 예를 들면 6.0 이상 그런 지진이 발생한 적이 없어요. 아니면 이게 계기 지진을 말합니다. 이제 계측기에서 우리가 잡은 그런 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로 측정하는 거. 예. 네, 내진 설계는 원래 이 가속도 값을 가져요. 이게 지진이라면 이제 우리의 가속도는 힘이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가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이 알려면 이 지진 규모가 적어도 6.0 이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이제 가속도를 잡은 그 자료를 써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자료가 없어요. 예. 그래서 내진 설계를 한다는 게 뭐냐면 주로 다 외국 그 자료에 의해서 그걸 기본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우리가 이 내진 설계를 보통 우리가 땅 위에 건물만 생각하는데 이건 바람인 경우에요. 이 지진은 땅을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이 지반을 알아야 된다. 그 지반의 고유주의라는 게 있어요. 예. 땅마다 다 틀리다고 성분이. 예. 암반이 있는 데 있고 또는 토양으로 된 데도 있고 그거 다 그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내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걸 그렇게 조사를 정밀하게 안 됐습니다. 물론 자료도 부족하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내진 설계 데이터는 자료는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건축에 토목하는 분들께 좀 미안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게 숫자적인 값이지 실제로 우리 한국형 내진 설계랑 말하기 좀 곤란해요 정말. 아니 근데 소장님 그러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원전 아니겠어요? 원자력 발전소. 이 내진의 중요하죠. 가장 내진 설계가 중요하고 지진의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건데 그러면 원전은 어떻다고 평가하세요? 원전은 법적으로 IAEA 규정에서 내진 설계 반드시 해야 돼 이거. 물론 그렇겠죠. 그거 하면 허가 안 나오거든요. 예. 그 초창기에는 이제 6.0으로 해가지고 6.0이면 대개 0.25G. 이제 가속도 값이 0.25G라고 불러 우리가. 예. 그 정도 되는데 요즘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6.5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6.9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걸 수치적인 값이 정말 그게 정말 우리나라에 맞는 값이냐. 이건 사실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사실은요. 아니 그리고요. 6.9다, 6.0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6.0 이상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계측기요. 계측기. 예. 그러면은 7.0 같은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그럼 앞으로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있다 없다. 사실 지진은 아직까지 모르죠. 미완성 과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진을 예보는 하지 못하잖아요. 예측은요. 우리가 일기 예보는 할 수 있지만 지진은 예측 못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지진이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계기 지진을 봤을 땐 최대한으로 5.5를 저는 생각을 해요. 일어날 수 있는 게. 근데 역사 지진을 보면 7.0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조사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삼국유사요? 그래서 그건 역사 지진이고. 역사 지진. 역사책에 나오는 지진. 문헌에 있는 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기 지진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그게 7.0, 7.4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건 한쪽으로 얘기 좀 곤란하죠. 근데 과거의 책을 보면은 6.0 이상 되는 지진이 있었군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런 큰 지진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문헌에 나온 거고, 이걸 현재 스케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죠. 이게. 예, 물론 그렇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고, 이 내진 설계 문제, 이거 소장님 말씀 잘 들어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제대로 현실적으로 좀 해야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국지진연구소의 김소구 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경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그런 순서죠. 경제 빅 이슈인데요. 오늘도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옛날에는 물가가 올라서 문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새는 물가가 오르지 않고 않은 게 문제인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사실 물가 때문에 우리 소민들이 엄청 고통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물가가 너무 내려가서 또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람 몸에 비교하면은 물가 오르는 것은 고혈압, 물가 내리는 것은 저혈압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 그 저혈압에 걸리면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물가가 오르지 않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좀 물가가 그러니까 내년 올라줘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올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너무 오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움직이지 않다가 어지러움증에 걸려서 쓰러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물가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물가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목표가 2%거든요. 예. 그런데 올 들어서 지난 6개월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이하인데요. 지난 1월에 물가 상승률이 0.8%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3, 4월에 1%로 올랐다가 5, 6월에 다시 0.8%로 내렸거든요. 6개월 동안 평균 물가 상승률이 0.9%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고소 성장을 0. 몇 %? 9요. 0.9요? 예.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할 때 물가가 20%까지 올랐었거든요.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뭐 0.9% 하면 거의 물가가 0%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경제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물가가 우리 경제를 이제 상당히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디플레이션 아니에요? 맞습니다. 디플레이션 하면은 물가가 내린 현상을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그렇죠. 내리면 디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요. 물건값이 싸지니까 자꾸 기업들이 생산을 줄입니다. 그리고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우리 일반 청취자 여러분이 생각에는 물건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살 것 같은데 그래서 더 많이 공장에 돌아가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아니, 문제는 물건값이 싸서 기업들이 생산을 안 하고 투자를 안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소득을 못 보니까 구매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물건 싸면 더 많이 사는 건 좋은데 소득이 없어지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주저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이것이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제 디플레이션 현상 생기면은 물가 하락, 투자 위축, 성장률 하락, 그다음에 실업 증가 이런 악순환이 생기는데 악순환에 빠지면 경제가 정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0.9% 이 정도면은 뭐 물가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디플레이션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물가라는 것이 심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물가 20% 이렇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0.9%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물가 하락으로 심리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생산 덜하고 투자 안 하고 더 나가서 결국 이제 실업자가 늘면서 소비도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이 디플레이션 악순환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아마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말이에요. 정작
우리 주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이에요. 정작 시장 가면 물가 0.9%밖에 이게 큰일이다 그러는데 막상 물건 살라 그러면 물건값 올랐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청취자로 내리기는 올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 우리나라 그 경제 큰 문제가요. 물가의 이중 구조라는 것인데요. 공식 물가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체감 물가는 오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서민들은 이제 두 번 우는 게 되는데 뭐냐면은 공식 물가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경기가 침체한다, 실업이 증가한다. 그래서 한번 고통을 받습니다. 아주 큰 고통이죠. 근데 반면에 체감 물가가 올라가면은 결국 살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중 물가 구조가 서민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그게 이중 물가 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지금 공식 물가하고 체감 물가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식 물가는 지난 6월에 지금 0.8%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481개 상품 가격 평균 가격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 체감 물가라는 것은 이제 몸으로 느끼는 물가인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은행에서 물가 인식이라는 걸 조사해요. 소비자들에 대해서 물가 얼마나 오를 것 같으냐 이거 조사해 보니까 그게 2.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물가는 0.8%인데 공식 체감 물가는 2.5%니까 이중 구조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소비자들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물가 이중 구조가 참 큰 문제다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공식 물가는 6월에 0.8%, 6개월 평균 0.9%를 얘기합니다만은 실제 체감 물가 차원에서 물건값 오른 거 보면요. 마늘 지난 6월에 57.1% 값 오르고요. 배추 43.4% 오르고요. 국산 쇠고기 18.9% 오르고요. 하수요금 18.4% 오르고요. 시내버스 9.6% 오르고 소민들은 물가 때문에 너무 좀 고통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제가 이 교수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 디플레이션 0.9%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은행 금리 예를 들면 1.25면 1.25, 1.5면 1.5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20% 물가가 20% 오를 때 11% 금리보다는 0.9% 물가 상승률에 1.25% 5% 금리가 오히려 더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금리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 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도 그걸 크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금리가 11% 이렇게만 돼도 이제 저축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때의 심리와 경제가 침체할 때 심리가 상당히 다릅니다. 참 그런 말입니다. 한국은행은 어떻게 이 저물가 상태에 무슨 대책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물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에 이런 걸 발표했어요.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포인트 이상 벗어나면은 그 한국은행 총재가 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하겠다. 그래서 벌써 올해 들어서 6개월째 지금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는 14일 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사상 처음으로 저물가가 어떤 상태냐 그리고 배경이 뭐냐 향후 어떻게 통화정책을 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실은 한국은행이 정말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면서 저물가를 결국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돈을 디플레이션이다. 더 풀겠다는 뜻이죠. 양적 완화를 하겠다. 예, 돈을 풀어야 이제 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효과 있다고 보세요? 그게 효과가 높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난 2년 동안에 한국은행이 5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2.5%에서 1.25%까지 내렸거든요. 굉장히 돈을 많이 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물가가 계속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식 물가는 이제 오히려 거꾸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감 물가만 올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국은행이 돈 푸니까 서민들만 고통을 겪더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서민들은 공식 물가 내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실업 난 겪고
체감 물가 오르니까 물가난 게 없고 이중으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지난 2년 동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번에 또 만약에 돈을 푼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 그러면 조금 그 원화 약세는 돼가지고 수출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양적 완화라면 우리도 그렇죠. 그걸 이제 겨냥해서 보통 이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는 지금 세계 각국이 통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출 경쟁력이 없는 한 돈 좀 풀어서 수출 늘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디플레이션 어쨌든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벗어나야죠. 지금 한국은행이 돈을 암만 풀어도 오히려 공시 물가 내린다. 그리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진다. 이때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산업 붕괴의 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을 잃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돈을 풀면은 그것이 생산이나 투자나 소비로 흘리지 않고 부동자금을 흐르면서 결국 부동산 투기만 일어난다. 그리고 가계부채만 일어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돈을 풀면은 그 돈이 기업 투자나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소비 이렇게 흐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돈을 암만 퍼부어도 결국은 경제에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경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 몸에서 피가 잘 흘러야 되는 것처럼 돈이 흘러야 되거든요. 돈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서민들에게 재앙을 갖다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친다면은 힘들어도 구조를 바꿔서 그래 돈을 푸니까 기업들 투자하더라. 돈을 푸니까 소득이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소비하더라. 이런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아주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구조조정을 이제 그런 걸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빨리 끝내고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이 돈을 풀면은 제대로 돌면서 경제가 살아나고 소민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죠.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 예, 진짜 근데 이게 어쨌든 디플레이션 우려인지 디플레이션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뭐 투자 안 되고 실업자 늘고 물가 계속 내려가고 디플레이션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필상 서울대 교수와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비가 좀 많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비 피해 없으시도록 여러분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